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평소에 여기 오면 한 3시간 정도면 오거든요. 근데 오늘 고속도로에서 거의 이 밀리는 차들, 이게 갓길로도 달려왔는데도 사실 4시간 반 전에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을 했어요. 또 요 앞에 또 사고가 또 2군데 또 나서 오늘은 이상한 날이어서 정말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양병원이라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인식이 나쁜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많아요. 나쁜 병원은 뭐냐? 요양병원에서는 굉장히 불결한 환경에 또 환자의 인권을 좀 먹어반다. 환자를 묶어놓고 기저귀를 채우고 굉장히 이제 한 건에 이 환자 인권이 탄압되는 식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서비스를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차이를 보게 되면 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기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제도적인 차이를 좀 극복을 하고 한국과 일본의 이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존엄케어라는 것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농협병원에서 냄새를 나지 않게 하고 환자를 묶지 않고 기저귀를 차지 않게 하고 욕창이 없애게 하고 낙상을 없애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저희가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또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제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감사 나눔 경영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5가지 쓰는 이 감사 나눔 경영을 우려계에는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성공 사례가 서울 아산병원에 전해졌고, 이게 전국에 20개 넘는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 하는 일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렇게 긍정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그걸 저희 병원에서 겪었던 일들, 또 이런 것들을 저희 그 책에도 담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기업체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결국 기업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생산직이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생산성을 올리고 매출을 올리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결국 사람을 해야 일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바꾸느냐, 거기에 대한 저희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쪽에 가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책은 제 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건 제 성장에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존엄케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감사 나눔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그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감사 나눔 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예천과 안동에 있는 저희 병원입니다. 현재 900병상이고요. 직원 수는 400명이고 자산 규모는 한 300억, 연매출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그 45세고요. 부의학부원이고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제가 물리치료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떻게 금수저도 아닌 어떻게 성공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받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교훈기를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에요. 아직 살아 계신데. 근데 제 나이 때 이 호롱불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호롱불 공부하셔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시골 계신 분들은 이랬는데 저도 시내 살다가 깡촌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힘들게 살았던 가정이 지금 제가 있게 됐던 건데, 제가 제 책에 써놓은 거지만 저는 성공 원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성공했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간단했습니다. 목표를 좀 짧게 잡았고요. 작은 도전과 이런 실행과 성공을 반복하니까 이 파생효과가 저는 항상 몇 가지 일어나더라고요. 한 가지 목표를 했는데 항상 2가지, 3가지의 파생효과를 일으키고, 그게 또 다른 동기부여를 만들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 이게 결국은 쌓이니까 이제 습관이 된 거고요. 습관이 되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미라클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게 저한테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250만 원 빚 갚으려고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기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때 제가 기사 자격증을 도전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받게 돼요. 차 사고 내서 빚 250만 원 갚으려고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생각을, 이게 파생이죠. 근데 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이제 남다른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대학 교수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거죠. 대학 교수 석박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났던 우리 대학원 동기들 다 교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분을 가지고 이 자기가 투자를 내서 만든 병원하고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했던 그런 병원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으로부터 병원 사업에 대한 생각을 처음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석사 졸업하고 박사과정 때 2003년도에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처음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병원을 하자. 그래서 의료법인 대표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고려정형외과를 인수를 하게 됐고요. 이때 5억 정도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 의료법인 대표가 됐습니다. 이게 2005년도였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예천이라는 노인병원에서 처음 노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는 전국의 노인병원이 200개밖에 안 됐을 때예요. 지금은 1,500개입니다. 예전에는 문만 열어놓으면 환자가 오는 시기였고요. 지금은 문을 열어 환자가 오지 않습니다. 싸게 해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잘해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대다수 병원들이 싸게 하다 보니까 질이 자꾸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 이제 복주요양병원이라고, 이거를 제가 38세 때 600병 상짜리였습니다. 이 부도난 병원을 이제 경매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38세 때 이제 빚이 경북 북부권 의해서 제가 38세 때 빚이 100억만 됐습니다. 빚만 100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굉장히 성장 경영이었었고요. 어렵게 살았으니까, 과거에 힘들게 살았으니까 오로지 돈 버는 게 목표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3개 병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날 때는 한 달에 3억도 4억도 났었어요. 근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 수익을 법인 수익과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게 사실 않았고요. 그래서 이 법인이 우리 안정됐을 때 그때 생각했던 게 가치 경영이라는 걸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누울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재활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였고요. 요양병원이 하면 죽으러 간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양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재활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일으켜서 집으로 보내드리기를 최우선으로 목표를 하고요. 집에 갈 수 없는 분들은 집과 최소한 가거나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요양병원의 원래 기능이거든요. 일본은 그래요. 일본은 개업보험, 간병보험도 되고요. 수가도 저희보다 한층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운 환자를 이렇게 세움까지는 됐어요. 걷게까지도 해도 됐어요. 그런데 저희 병원은 그때 당시에도 환자 억제제를 쓰고 있었고요. 기저귀 채우고 있었고 욕창도 발생했었고 그냥 일반 병원, 다른 병원보다 좀 괜찮은 병원이었지만 그렇게 뛰어난 병원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존엄케어라는 것을 2013년도에 4년 전에 시작했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꾸 지쳐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저희가 감산나눔 경영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의료계에 처음 저희가 도입했던 거였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저희 트렌드가 이제 이 존엄케어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1,500개 병원 중에서 거의 3번째로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보다 먼저 한 병원들도 아직까지도 이런 직원들 퇴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감사나눔 경영으로 거의 다 극복을 했던 거예요.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 사고 났을 때 사진이었고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였고 이 기사 자격증을 이렇게 땄습니다. 딸기 위는 왜 있냐면 이 전기 기사 자격증은 제가 이거 왜 따게 됐냐면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24살 때였죠. 그러니까 공사에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은 제가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기사 자격증이 있는 현장 대리 그 라이센스 있는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은데 일은 저보다 못해요. 근데 월급도 더 많이 받아요. 직급도 더 높아요. 이게 좀 그렇다. 근데 그 사람들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사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물리치료과 학교 전공 공부를 하고 밤에 공과 학원 가고 이 기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던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정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게 24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보는 게 이 딸기 왜 나오냐면요. 1차 시험을 합격하고 100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중에 90명이 전기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비전공자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차에 50명이 붙었고 2차에 40명이 떨어지고 최종으로 10명이 붙었어요. 그때 제가 최종으로 붙으면서 이게 했던 게 뭐냐면 2차 시험 실기시험이라 그러죠. 우리 산업권력공단이 이 시험 칠 때 전공으로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집에서도 뭐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이 기사자격증 딸 학원비 50만 원. 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이 버스 타고 나갔다 갔다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있는 비용들을 학자금 대출 100만 원 내서 해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밥 사 먹으면 됐는데 그때도 밥 사 먹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차 시험을 2주 남겨두고 있을 때 학원 바로 옆에 그 슈퍼에서 빵과 우유로 거의 한 2주 넘게 때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딸기우유하고 빵만 먹었어요. 지금도 저희는 우리 집에 애가 넷인데요. 애들하고 슈퍼 가면 딸기우유는 절대 안 사줍니다. 항상 바나나 우유로 먹으라 그러죠.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딸기우유를 안 먹는 이때의 경험이라는 게 어린 나이에 스스로 정한 목표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희열과 그 성공감이라는 거는 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는 일도 네가 병원을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정형외과 어떻게 인수할 거야? 네가 노인병 어떻게 할 거야? 돈도 없는데. 라는 것들을 결국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게 이 딸기 우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제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석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 티코를 타고 전국의 학회에서 도수치료라 그래요. 물리치료라 안 그러고 손으로 안 치료 도수치료라 그래요. 척추교정도 하고 되게 비싸죠. 이런 치료를 예전에 다 공부하러 다녔었고요. 이게 제가 처음 시작했던 병원입니다. 누가 봐도 경쟁력 제로입니다. 다 쓸어가는 병원에 엑스레이도 없었습니다. 인테리어도 개판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76세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외적 경쟁력을 채우려고 불친절한 원장님하고 물리치료실 제가 투자해가지고 4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때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공짜로 외상으로 했고 장비도 우리 그 한의원 하는 우리 그 형님 친구가 장비를 좀 나중에 갖기로 하고 갖고 와서 이 병원을 시작했던 거였는데 저희가 3개월 만에 안동시내에서 환자를 제일 많이 보는 병원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차별화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게 2003년도였어요. 14년 전이었어요. 그럴 때만 해도 물리치료라는 것은 병원에서 찜질하고 전기치료만 해줄 그게 안전한 거죠. 하루에 3,200원 내고. 도수치료라는 건 요즘 5만 원, 10만 원 내니까 많이 해주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도수치료 5만 원, 10만 원짜리를 제가 돈 안 받고 공짜로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물리치료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한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병원이 굉장히 잘 됐고요. 안동시내에서 제일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으로 급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큰 병을 하기 위해서 이 정형외과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인수 금액이 한 5억 정도 돼요. 근데 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다 빌리려고 했죠. 그때 제 고객이었던 우리 학교 교수님 은사님 남편이 안동대 국립대 교수셨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제 치료하는 환자였으니까 이 5억을 빌리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치료를 받으러 오셨길래 이건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거 할 용기가 안 납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요. 라고 하니까 그 교수님께서 아니 자네가 이때까지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뭐 5억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거 다 까먹은들 다시 일어나면 되지라고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 자기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8천만 원 돈을 찾아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피 한 번 안 섞인 남이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돈을 주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뒤에 제가 아까 그 안동의 분한병원 인수할 때도 이 교수님 두 분이 저하고 손잡고 그 은행 가서 돈 모집할 때 한 사람 앞에 많았을 때 1억 5천만 원씩 3억씩 빌려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노인병원이었었고요. 안동에 이거는 제가 병원 인수했을 때 이 분한병원이었을 때입니다. 이때 경매를 제가 1차로 인수를 했습니다. 한 건물을. 이게 한 건물이 있고 옆에 한 동이 더 있어요. 왜 1차 인수했을까요? 대표님, 경매는 원래 어떻게 하죠?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싸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3차에 우리가 경매를 봤는데 요즘 2차에도 보고 뭐 1차에도 보기도 하지만 이게 10년 전에 상 당시에는 경매를 1차에 본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3차에 보는 게 거의 경매가 이게 2009년도였으니까 그렇게 한 8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은 제가 만약에 2차에 들어간다라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당시에 3차에 보는 게 간행이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 옆에 건물이 이 한 달 차이로 경매 차수가 달라요. 우리는 여기 건물이 2차인데 저희 건물은 1차예요. 그러면 여기를 2차에 보면 다음 달에 2차에 저게 나오면 제가 다음 달에 그 2차에 들어간다는 거를 제 경쟁자들이 다 알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경쟁병원에 요 한 건물도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옆에 신미들을 남겨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생각했던 게 학원을 없애자. 그래서 돈 12억을 더 쓰더라도 1차 이걸 경매를 보자라고 해서 제가 1차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남동에서 제가 38세였으니까 굉장히 돈도 없었죠. 아버지가 부자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부도난다고 소문이 착 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12억을 더 쓴 가운데 그 뒤에 바로 우리가 경북도청이 저희 병원 옆으로 왔고요. 저희 병원 옆에 터미널이 왔고 KTX 역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12억 더 쓴 게 지금은 한 100억 정도 올랐습니다. 부동산가가. 결국 이게 당시에는 이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감하게 원래 없었으니까 이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존엄케어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감사나눔 경영 손흥회장이 강의하셨나요 여기? 네, 지난주에 오셨었어요? 예, 손흥 회장님 저희 병원에 오셔서 감사나눔 경영을 처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3년 반 전에. 그래서 이 행복나눔 인류운동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까 이분이 제 은사였던, 제 클라이언트였던, 제 고객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쟁력은 뭐였냐? 저희 아버지가 가난했었고 제가 부자가 아니었던 게 제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요. 남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도 안 섞인 이런 분들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병원의 원장님은 안동의료 원장을 20년 하시고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의사십니다. 의료인이세요. 정치적 영향도 막강하세요. 뭐 옛날에 새누리당 공천 위원장까지 하셨고 시장인 공천까지도 줄 정도로 막강하신 분이었어요. 이분도 법원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오분날 당했을 때 조정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저하고 같이 지금 오셔서 외부 일을 이분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밖에 일은 본인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에 내부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같이 일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제가 노가다를 할 때도 정기공사 현장 일할 때도 시킨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70을 시키면 거의 100까지 해놨고요. 그때 우리 오천 당숙이 건설업체 대표였어요. 그때 건설회사 과장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예천병원 처음 질 때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땅 살 돈이 1억이 필요했습니다. 그 1억을 이분이 또 5천만 빌려줬고 우리 건설업자가 5천만을 또 빌려줬어요. 건설업자가 자기 돈 내주고 자기 돈 내놓고 공사 안 하죠. 이게 저희 오천 당수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였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 그래서 제가 월 5천만 원씩 결제해가면서 그렇게 갚았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을 때 안동에 이제 이 복수병원이라는 것을 제가 인수를 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 특히 저희 병원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젊은 우리 아직 30세 전후로 해서 굉장히 우리 젊은 우리 사원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한테도 다 뭐 잘 살 것 같으면 물치료과 안 오죠. 물치료과 가는 학생들은 부자인 애들은 안 와요. 집이 다 고만고만하고 못 사니까 취직 잘 되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했었습니다.
근데 재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어요. 제가 목표한 대학이 떨어졌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청량리가 아니죠. 노량진에 와서 여기 학원에 재수 3수 해가지고 한의대 가고 지금 의사대가 됐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나와서 이제 개원해서 라이센스 전문의 따고 이제 그 기반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럼 저희 병원에는 지금 의사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전문대 물리치료과를 갔을 때 내가 여기를 왜 다녀야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친구들은 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저기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가였던 거, 그게 제가 가진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관들이 지금의 제가 있는데 가장 큰 주춧돌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 그 다음에 이 가정기에 없었던 것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요거는 정형외과 인수를 할 때하고 복수병 인수를 할 때 이 항상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플랜 B, C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돈이 법인 자금이 있고 법인 자금이 모자라면 개인 돈을 내야 돼요. 그럼 개인 돈 4억이 필요했어요. 개인 돈 4억이 필요하지만 4억 갖고 되나요? 왜냐하면 누가 안 빌려줄 수 있고 내일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두세 가지에 2배수, 3배수의 예비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상황을 다 마련해놨을 때 아까 우리 교수님 두 분이 마이너스 대출 1억 5천씩 받아서 3억씩 다 빌려줬습니다. 이미 다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나머지 1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1억이 조금 불안한 카드였어요. 그때 법원과 이 검찰에 있던 우리 공무원 선생들, 공무원들 선배들 데리고 가면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공무원들 데리고 은행 가면 공무원 이 신분증하고 자기 근로소득 이거 가져드리면 1시간 만에 1억 대출은 됩니다. 신용대출로.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 한 두세 명 정도가 선배들이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었어요. 물론 그 돈 안 썼죠. 제가 다 해결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 짧은 시간에 거기 급박한 시간에 불안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항상 플랜 B는 항상 있어야 되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되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실행은 또 제가 좀 잘하는 편이어서 조농케어도 일본에서 시작했고 다른 데도 시작했는 건데 이거에다가 감사경영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했어요. 감사경영이라는 걸 저희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시작했는데 사실 잘 성과를 잘 못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저희 직원들을 설득하게 되면서 했던 일들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내하고 물리치료실에 우리 와이프하고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사진이었고요. 이건 처음에 1,000만 원 들고 병원 시작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예천의 병원이 안정이 됐을 때 일본을 가게 됐어요. 이게 일본의 노인병원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의 병실 앞에 이렇게 정원이 다 있어요. 굉장히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이. 일본의 치료실입니다.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갔는데 환자를 묵지도 않았고요. 기저귀도 안 치웠어요. 그 다음에 환자 한 분당 항상 사람이 옆에 두세 명씩 있어요. 4인실 시장도 안 써요. 지금 한국에는 요양병원을 가면 뭐 6인실, 7인실, 8인실 막 수두룩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4인실에서 병실도 안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와는 다른 게 제도의 차이, 간병보험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개업보험에서 간병보험이 되고요. 수가도 저희보다 3배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지금 200만 원 수가가 되는데 일본은 600만 원 수가가 돼요. 근데 인건비는 어떨까요?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저희와 똑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400만 원이나 수가는 어디 갔을까요? 간병보험, 4인 시설 쓰지 않는 환경, 전침대, 자동침대, 엘리베이션까지 다 됩니다. 업다운대까지. 지금 업다운대는 이런 자동침대는 대학병원 가면 특실 가야 있을 거예요. 그게 일본에는 일반 병실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환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하기에 이건 한국에서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2008년도에. 우리도 일본같이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인력을 주면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왜 못할까. 그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까치머리에 환자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 갇혀있고 지금 묶여져 있죠. 이게 20년 전에 2000년도에 일본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죠. 그런데
일본은 개호봉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의료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 한국의 희연병원이라고 창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환자를 묶지 않습니다. 신체 구속 폐지 선언을 하게 돼요. 이분은 지금 노인병 협회장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노인병 협회 기획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환자를 안 묶는다 그래요. 이게 과연 한국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환자를 안 묶었어요. 저희보다 감염 숫자가 적은데도 냄새가 없었어요. 참 놀랐습니다. 저희 병보다 시설이 훨씬 못했어요. 이분은 회장님이니까 특별한 분이니까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그렇게 하고 2013년도에 이분이 지금 노인병원 부회장 하시는데 손덕현 원장님이라고 울산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저하고 거의 노인병원을 이분이 저보다 6개월 빨리 했습니다. 근데 이 조농케어란 것을 이렇게 말로 글로 풀어하고 이 책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 책을 밤새도록 다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야, 이분은 불과 내하고 병원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같은 세대였는데 벌써 이걸 조농케어라고 책을 써내. 근데 이 내용이라는 게 조동케어가 좀 막막했다면 사무이탈이란 말로 처음 풀어낸 분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걸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이 책 400권을 사서 다음날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독후감 쓰라고 그랬습니다. 독후감 왜 쓰게 할까요? 괴롭히려고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직원들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병원사를 추구해야 될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책을 읽게 하고 또 호감을 쓰게 했던 거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감을 물어봤을 때 그런 병원이라면 저희 부모를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일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면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저희 병원 수간호사예요. 아까 그 희연병원이라는 곳에 처음 갔다가 제가 직원들을 간부들을 30명을 그 40명을 버스에 태우고 갔었어요. 보고 현장 견학하고 올 때 버스에서 소감 한마디를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소감 한마디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내 친정 아버지가 아프면 그 병원 모시고 싶은데 간호사인 나는 거기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부모는 좋은데 모시고 싶죠. 근데 저기 일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조농케어 안 해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겁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연병원도 아니고 우리는 이선병원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그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3년 차였습니다. 지금 7년 차 간호사인데 이 친구의 독후감이 사실은 저희 병원의 조농케어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독후감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카페에서 이 독후감 내용을 다 인터넷상으로 올리는데 이때는 손으로 써낼 때였어요. 4년 전에. 일대 써낼 때 뭐라고 썼냐면 이 친구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환자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냐. 환자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참으라 그러고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그래요라고 성의 없이 대답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할머니 한 분한테 내일부터 우리 한번 기저귀를 떼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뭐하러 그렇게 귀찮은 걸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죽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린 친구가 충격을 먹고 이틀 동안 출근을 안 했습니다. 휴가 내고 집에서 많이 힘들어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할머니가 기저귀를 떼고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는 것을 간호사인 내가 막아버린 게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 노인 의료 시스템이 수준이 거의 그랬으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 본인 자체는 많이 힘들었고 그걸 이틀 동안 많이 슬퍼하면서 이틀 뒤에 나오면서 독후감에다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간호사이니까. 이제 할머니들의 삶에 지팡이가 되고 그분들의 노년을 지켜드리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런 직원들 데리고 조동케어를 왜 못하겠냐라고 제가 사실은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호텔에 가서 저희가 조동케어 선포식을 가졌고요. 이
직원한테 이 낭독을 시켰어요. 저희 직원들 반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존엄케어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엄케어라는 정의 자체는 사무탈로 쉽게 표현이 되는데 단순히 잘해드리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자는 게 존엄케어입니다. 환자를 묶이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기저귀 차지할 권리가 있고요.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노인의료에서는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환자의 니즈가 공급자들에 의해서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냄새를 없애고 낙상을 없애고 와상을 없애고 욕창을 없애고 탈기저귀, 탈옥자 이렇게 사무이탈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있고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와 도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일본에서 시작된 이른바 존엄케어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둘러앉아 주먹밥을 만듭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며 과일 꼬치까지 완성했고 직접 먹습니다. 환자들이 침대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리 와서 먹고 싶고 만들고 이렇게 그만하고 잘 새도 없고 참 재미있어요. 침대 위에 모비를 달아놓습니다. 환자의 주의를 끌어 손을 묶지 않고도 고추를 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로 계시는 분들은 억제 손장갑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비를 하고 관심을 다른 데 유도함으로써 할머니가 안정감을 느끼는 효과를. 이 병원은 일본에서 시작된 존엄케어를 도입해 냄새, 욕창, 낙상, 업체대를 없애고 기저귀와 침대를 벗어나는 이른바 사무이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의 운동과 인지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존엄케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장성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아세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불난 지 18분 만에 26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가 46명이 있었고요. 왜 26명이 죽었을까요? 불에 타 죽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질식사입니다. 환자 46명인데 간병사 1명도 없었고요. 간호조무사 1명 있었어요. 불이 났는데 그 문 열 사람이 없어. 그 유독가스 때문에 다 사망하셨어요. 문제는 저희가 한국에는 간병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간병 인력 규정이 없습니다. 장성, 전라도, 부산, 토항 이렇게 지방에는 병원비 정상의 한 달의 비용이 간병비 빼고 6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걸 10만 원, 20만 원씩 받아요. 덤핑하는 거죠. 간병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우리 병원 잘해드릴까 오세요가 아니고 싸게 해드릴까 오세요 그래요. 어떤 데는 엄마 가면 아버지 공짜도 있어요. 1+1도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장성 화재 사건이에요. 20만 원 받았습니다. 간병사 둘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1명 근무했고요. 낮에 간병사 몇 명 있다가 저녁에 퇴근해버려요. 인건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야간에 불이 났을 때 저만큼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는 요양병원 다 나쁘고 다 범법자들 같이 다 취급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지부에 이 협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 원인은 간병 급여가 안 돼서 간병 보험이 안 돼서 난 일인데 왜 이걸 요양병원으로 다 탄압하고 그러느냐. KBS 기자들도 그랬어요. 언론의 기능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비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쁜 놈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는 지표를 제시하라고 KBS 제가 기자들한테 이야기했고 이게 저희 병원의 첫 존엄케어라는 게 언론에 처음 나오면서 전국에 이 시사계획창이라는 이 1시간 프로로서 일본 촬영, 그다음 저희 병원 촬영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사례였습니다. 냄새를 없애기 했던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저희가 간병사님들이 한 번 목욕을 시켜요. 한 번 목욕시킨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철사하시거나 요실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계속 대소변이 잘 못 가리기 때문에 2번, 3번 씻겨야 됩니다. 그럴 때 간병사님들이 2번, 3번 씻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희가 일촌들을 만들었어요. 저도 일촌이 있고 우리 그 직원 한 명당 환자분 몇 분 정도의 일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욕을 2번, 3번 시킬 때는 일촌들하고 같이 시켜요. 그럼 일촌들이 노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거 저걸 외부에 나와 있으면 목욕 못 시키잖아요. 이럴 때는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같이 시켜줍니다.
협업 시스템이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니 혼자 한다 그러면 간병사들이 니가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같이 하게 되니까 협업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것들이 일주일 2번, 3번 목욕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던 거고요. 치유행사는 왜 있냐면, 치유행사는 구강관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냄새 없애는 분이 아니라고요. 중풍 환자분들은 특히 연화 기능이라고 해서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요. 삼키질 못하니까 코출 끼우는 거고요. 배출 끼우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삼키게 해줘야 돼요. 치유행사 역할은 입냄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연화 기능, 삼키는 기능을 도와주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는 이분들이 노인병원 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없어요. 왜? 일본에는 수가가 돼 있고 일본에는 수가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고용하면 다 수입에 있어 까지는 거예요. 수입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전국에서 이 치유행사를 고용하는 요양병원이 1,500개 중에 5개가 안 됩니다. 이게 그 현장의 문제고요. 그리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빼먹지 않는 것, 바로 한 끼를 위한 시간입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존엄 케어의 일부이기 때문인데요. 욕창을 막기 위해 환자의 2시간마다 체외 변경을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이거만 하라고 그러면 간병사들이 시계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또 띄워버려요. 그래서 방송을 아나운서 시켜갖고 방송을 시켜갖고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건 쉽잖아요. 아나운서 시켜갖고 녹음해서 틀면 되니까.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체외 변경하고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거죠.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욕창 방지도 되죠. 체외 변경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작하자 했던 게 이거였고요. 다음은 낙상이란 것은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낙상이라고 하고요. 침대에서 떨어져도 낙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병상에만 계시다 보면 골다공증이 거의 다 와 있어요. 조그만 충격에 가해도 뼈가 부러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노인병원에 낙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높은 침대를 아무리 낮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온돌병동을 만들어서 환자들 기어다니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낙상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젊은 분들, 90세가 안 되는 한 85세 되면 젊은 환자이라고 그럽니다. 이 젊은 어르신들은 침대를 쓰기를 원해요. 이럴 때는 일반 침대를 없애버리고 나무 침대에다가 수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환자분들이 생활하게 만들어서 이건 바닥에서 20cm 정도 됩니다. 저희 치매병동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욕창은 아까 2시간마다 체외 변경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아침에 모닝케어라고 있어요. 병원의 간호사들이 아침에 전 환자들의 피부 상태를 다 확인합니다. 기저귀 상태. 그리고 피부가 빨개지면 이미 발진 상태가 시작이 되면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 있으면 파우더를 발라주고요. 아니요. 건조돼 있어 오일을 발라주고 습해져 있으면 파우더를 발라드려요. 가을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시작하면서 간호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간호사들은 좀 힘이 들죠. 와상은 침상에서 환자들이 계속 안 움직여서 나빠지는 걸 와상이라 그래요. 누울 와자 상할 상자. 침대라는 공간이 직원들이 일을 하기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환자들한테는 좁은 공간에 갇혀서 거기 있는 동안 계속 막 못 움직이니까 그만큼 근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날 제가 일요일날 병원에 와봤습니다. 일요일날 병원에 와보니까 환자분들이 다 먹고 자고 잠만 주무세요. 왜일까요? 일요일날 우리 직원도 쉬거든요. 작업실에서도 쉬어야 되고 물리치료서도 쉬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도 당연히 쉬어야 되고 간호사들도 듀티번들, 교대번들만 나와요. 나머지 낮에 근무한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인력이 최소니까 휴일에 다 쉬어버려요. 물리치료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중풍 환자분들이 이렇게 마비가 오신 분들이 이렇게 펴는 게 재활치료인데 명절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명절 10일 걸리면 난리 납니다. 4일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4일당 쉬어버리면 이거 다 펴놨어요. 마비 이렇게 와 있는 환자 열심히 2, 3개월당 치료하면 6개월당 치료하면 거의 다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요. 근데 3개월째 된 환자들한테 막 이게 걷기 시작하는데 마비 다 펴놨는데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돼요. 이게 3일 전의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3주, 한 달 전의 상태로 뒤로 백을 해버려요. 한 달 동안 치료한 게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리치료 출신이니까 잘 알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인데 우리
쉬어야 되지만 이 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40명의 치료사 중에 3명, 4명 정도만 일요일날 당직 체제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 전부 수술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있는 환자들 중에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은 최소한 이런 기구 위주의 운동을 시키면서 개선은 안 되더라도 유지하는 걸 만들어주자 해서 이렇게 일요일날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이게 공휴일날 물리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자, 일반 고혈압 당뇨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중풍 환자는 재활치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고혈압 당뇨 치매 환자들은 재활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또 계속 잠만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이렇게 휠체어 타고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휠체어를 한번 타고 나오니까요. 이거 한 번은 부족하죠. 그래서 김밥 만들기, 유초밥 만들기, 식빵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들을 공휴일 프로그램들을 시작해요. 저희가 예천 인구가 4만 원이고요. 4만이고 안동에는 16만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가 없으니 이런 걸 다른 병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해요. 서울에서는. 근데 자원봉사자가 없으니까 저희 상교대를 쓰지 않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다 투입이 됩니다. 간호사들은 전부 상교대 쓰니까, 물주사들은 이거 당직하니까, 그러지 않은 행정직들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투입돼서 공휴일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요. 이게 돈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티는 제일 안 납니다. 그렇지만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휴일도 저희가 이번에 10일 정도 쉬잖아요. 병원은 임시 공휴일 못 쉽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쉬어 그랬으면 끝나는데 이게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공휴일날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지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새벽이도 막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안면마비가 왔었습니다. 안면마비가 왜 나왔냐면 새벽이든 밤이든 막 나와봤어요. 직원들 조지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제일 적은 시간에 어떤 서비스가 이런지를 알아야 그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서 그것들을 바로 서비스 개선을 향해서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새벽이든 밤이든 나와본 거예요. 근데 초기에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전날도 막 새벽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프로그램 하는데 식빵 만들기 하는데 눈이 안 감겨요. 침이 흘러. 이게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우리 부원장한테 우리 신경과의사한테 나오라 바로 나와 보니까 안면마비가 온 거였다. 그래서 병원 가자는데 프로그램 다 하고 갔죠. 그러니까 우리 출판사 대표가 제가 책 써놓은 이걸 보고 제 책을 불강불급이라고 저는 사실은 그런 자극적인 문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미쳐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출판사 대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억제대는 콧줄 잡고 빼니까 우리가 억제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부 한 분한테 손에다 인형을 이렇게 탁 지어줬어요. 간병사님이. 그때부터 콧줄을 안 빼요. 그럼 모든 환자들한테 손에 인형 다 지어주면 콧줄 안 빼고 여기 바늘 안 빼겠네. 그게 아니거든요. 환자분마다 니즈가 다 달라요. 이런 할아버지는 무조건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되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신문을 봐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는 음악을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 한 개 한 개 찾는 거죠. 이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보통 중풍 환자나 뇌출혈 환자들이 의식이 없게 되면 피가 날 때까지 이게 상처를 긁습니다. 이렇게 긁어버려요. 그럼 피가 나요. 그 아침에 우리가 라운딩을 다 돌 때 환자가 피가 나길래 아니 환자를 이렇게 묶어놨길래 왜 묶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내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이 환자를 안 묶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얘가 자기 집에 아이들이 쓰던 우리 수간호사가 인형을 갖고 와서 장갑에다가 이 바느질을 해서 수제작을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패드를 이렇게 끼워놨어요. 손에다 이렇게 턱 끼워 놓으니까 어떨까요? 콧줄 못 잡아 당깁니다. 여기 끌고도 피부 상처가 안 나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억제대가 하나 둘 없애진 게 6개월 만에 억제대가 제로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병원에 새벽이든 밤이든 수시로 와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가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탈기저귀는 입원한 지 2, 3일 정도 관찰하면 소대변 습관이 거의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드시는 시간, 물치료 받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시거든요. 그러면 소대변 시간도 거의 일정해요. 그럼 일정할 때 소대변 놓으실 때 미리 가서 환자분을 모시고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미리 가서 모시고 갈 인력이 없어요. 간호사도 부족하고 간병사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요일을 잠깐 느끼는데 내가 요일을 느낄 수 조금만 도와줘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근데 기저귀를 채우고 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기저귀를 한번 싸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인간으로서 끝났다고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살면 뭐해? 자식들한테 짐 되니까 빨리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기저귀라는 것을 함부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저희 치매병동이 온돌병동입니다. 안전 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길입니다. 앉은 채 엉덩이로 살금살금 움직이는 할머니. 이 할머니는요, 저희 3층 병동 침대병동에서 3개월 동안 탈기저귀를 프로그램을 시작해 봤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고 온돌병동, 치매병동에 모셔다 놨어요. 근데 양쪽 동선이 길이가 얼마나 되면 한 30m 되거든요. 그걸 저렇게 팔다리를 밀고 다니세요. 2주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팔다리 힘이 생겨서 변기통을 자꾸 스스로 일어나서 대변을 푸셨어요. 우리는 이 환자분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돌병에다 모셔다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스스로 기어다니다 보니까 팔다리 힘이 생기니까 스스로 기저귀를 떼는 거죠. 환자들한테 환경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병원이 요새 조금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요. 이분도 서울에서 오신 분이고 진짜 전라도서도 있고 부산서도 오고요. 전국에서 환자들이 다 와요. 근데 진짜 힘든 환자만 와요. 왜냐하면 서울이든 전라도든 환자들 병원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컨트롤 안 되는 환자들만 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현재 기저귀를 차고 계셔요. 의사, 치유생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 모여서 뭘 하느냐면 질환 컨퍼런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저귀를 뗄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 와도 되고 모레 와도 돼요. 근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그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일 입원 컨퍼런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고객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고요. 저희 병원에 그 전 침대가 다 자동 침대입니다. 이거 다 교체했습니다. 600개 침대가 다 교체하는데 돈이 한 1억 5천만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 했냐고요? 여기 휴넷이라는 회사도 행복 경영이 가치예요. 저희 병원에는 제가 나중에 휴넷을 알게 돼서 저희 병원에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행동 판단의 기준을 강령이라는 걸 세워놨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그게 첫 번째가 고객의 이익, 두 번째가 직원의 이익이에요. 세 번째가 병원의 이익입니다. 이 돈 1억 5천만 원 써서 병원은 손해밖에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식사할 때마다 이 링크를 6개를 돌려야 돼요. 6인실은 6개, 7인실은 7개, 8인실은 8개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자동침대 다 교체하니까 누르면 쭉 다 올라오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간병사님들이 시간이 많아지니까 고객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질이 더 올라가죠. 고객 서비스 질이 더 올라가니까 안 믿기시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안동에 저희 병원에 대기 환자 걸립니다. 딴 병원에는 싸게 환자가 많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들어오시려면 줄 서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병원에서 돈을 썼지만 고객 만족도로 인해서 대기 환자 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고 업무 로딩이 줄어드니까 직원들 퇴사율이 떨어져요. 조직이 안정화된 거죠. 이게 결국은 수익으로 선순환되어 옵니다. 이게 존엄케어 시작했을 때 저희가 많은 손해를 봤던 게 결국 3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3년간 버틸 자금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간호사가 아마 차였고요. 발로 차인 거예요. 자, 이분은 저희가 존엄케어 선포한 지 한 달 만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난폭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주무실 수 있을까요? 못 주무시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다리까지 묶었고요. 신경안정제를 썼습니다. 주사를 썼고 약물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푹 재워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환자를 약물 한 번 쓰면 한 3일 정도는 가요. 그럼 3일 뒤에 다시 깨어나면 또다시 난폭해져요. 안 되면 또 일주일 동안 약물을 써요. 안 되면 2주만 씁니다. 2주가 지나면 이 환자분들은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대소변을 계속 받아내야 됩니다. 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환절기가 되고 겨울이 되면 독감이 돌면 이분들은 폐렴폐혈증에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게 저희도 전원케어 하기 전에 저희도 이렇게 환자를 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는 병원이 많고요. 근데 이 환자를 전원케어 선포를 했으니까 다리까지 어떻게 묶겠냐. 다리 묶지 말고 어떻게 해보자라고 저희 부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부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간호사들이 했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무셔야 되니까 휠체어에 이렇게 태워서 식판대에 앉혀놓고 이분을 어디로요? 간호사실로 모셔다 놨어요. 간호사실로 모셔다 놓으니까 어떡해요? 지금 손짓하는 장면 보이죠? 손짓하는 장면. 이년아 저년아 욕하는 장면입니다. 이러다 욕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병실에 데려다 놔요. 이거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호사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환자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안정되니까 치료에 협조적이 됐고요. 아직은 부축이 좀 필요합니다. 오코자코가 없고요. 이제 스스로 그러세요. 이제 부축이 필요 없죠. 이분은 2달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과거에 전원케어를 안 했으면 이분은 저희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2달 만에 퇴원을 했는데 여기에 사무이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환자 기저귀 안 채웠고요. 이 환자 묵지 않았습니다. 욕창도 없었고 낙상도 없고 와상도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저희 직원들한테 심어주는 영상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일본에서 하다는 전원케어는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간병보험도 한국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시골 촌구석에서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패배주의가 다시 있었을 때 이게 전원케어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케이스 발표 첫 케이스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간병사님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병원서 똥 오줌 받아내고 제일 더러운 일하고 목욕시키고 하찮을 하는 게 간병사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서 4대 보험도 안 들고 급여도 적고 제일 더러운 일하고 하찮을 생각하지만 당신들이 하는 일은 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간병사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간병사님도 이때까지는 시골의 아줌마였습니다. 저희 병원 생기기 전까지는. 농사 짓던 분들이었고요. 애 보는 분들이었어요. 직업적인 자존감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2번째 영상인데요.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원해 계셨어요. 보호자로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가로하셔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셔 버렸어요. 그래서 안동의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뇌사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임종하시라고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밖에서 휠체어 타고 기다리시다가 할머니가 카에 실려오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머리를 다 깎아놨고 그냥 우리 할머니는 끝났네 그러면서 우시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자기 계셨습니다. 저희 문제 부원장님이 또 해진 놀다 보니까 3일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신을 따라온 눈동자를 발견해요. 이 할머니가 눈동자가 자신을 따라온 걸 발견해요.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건요. 완전 식물인간이 아니고 반식물인간이에요. 이때부터 재활치료를 하자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환자는 재활치료를 하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재활치료를 저희가 스케줄이 있어서 하게 된 거죠. 2주 만에 의식이 깨셨어요, 할머니가. 한 달 만에 빗빗기가 되셨고요. 2달째 되니까 이제 식사가 되시는 거예요.
셋째 달 되니까 이제 콩 고르기도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의를 하셨어요. 이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0년 동안 살아온 내 할머니하고 요원 한마디 못 나뉘고 헤어질 뻔했는데 내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저희 직원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다 울었고요. 첫 번째 영상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영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지 해야하는 당위성과 철학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강제 퇴원돼 오신 치매, 난폭한 치매 할머니입니다. 직원들 때리기도 하고 칼키고 의사 선생님도 때리고 복도에 누워버려요. 이렇게 복도에 이불 깔아서 이틀 동안 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머니 작잖아요. 달랑 들어서 침대에 모셔다 놓고 그냥 억제대 써가지고 수면 좀 해주면 푹 주무십니다. 직원도 되게 편하죠. 그런데 이 환자를 안 묻기 위해서 이렇게 이불을 써두고 이렇게 이틀 동안 지냈지만 이게 간호 기록입니다. 배회하고 소리 지르고 직원들 굉장히 힘들죠. 직원들 고생 진짜 많아요. 근데 이 환자를 안 묶었던 방법이 이겁니다. 자, 이게 정상인 어르신들 내예요. 우리 정상인네. 이거는 어르신들 내예요. 줄어들었어요. 애들은 어떨까요? 애들은 작았다가 커지죠. 근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질러요. 애들 묶어 놓나요? 수면제 먹이나요? 난리 날걸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환자분들한테 이런 억제대나 약물 쓰는 것을 별로 죄책감 없이 막 쓰고 있다는 거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환자분은 3일 만에 안정이 되셨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좋아지셔 퇴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지셨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하고 집에 갈 정도는 안 됩니다. 왜 퇴원했냐면 저희 병원 비싸다고 퇴원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 안 비싸거든요. 병원비가 본인 부담이 한 달에 6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6대1 간병하려면 최소한 간병비 50만 원이 나옵니다. 합하면 110만 원이죠. 근데 지방에서 매달 110만 원씩 낼 수 있는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병원 비싼 거예요. 근데 인근에 30만 원 하는 병원이 있어요. 30만 원 병원이니까 그 병원을 가버리는 부려요. 이 보호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여기 가서 6개월 안 돼서 욕창생겨서 사망했습니다. 거기는 밤에 저희도 110만 원 나왔는데 90만 원 받았는데 거기 30만 원 받았으니까 밤에 간병사 없어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기저귀 채워놓고 아침에 가서 기저귀 빼줘요. 묶어놓고. 그러니까 욕창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복지부 항상 이야기를 하면 국가에서는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을 막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 저희 같은 병원 와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병원 가게 돼 있어요. 그럼 환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켜줄 수 있는 간병급여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대책에 나오는 간병통합서비스 노인병원 다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부모님 아프시면 대학병원 가면 열흘 입원 이상 못 해요. 다 퇴원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 입원시키고 있습니까? 대학병원에서. 하루에 개인간비 8만 원 하면 일주일 있어도 50만 원 밖에 안 합니다. 아니면 내가 휴관에 가서 내가 직접 간병해도 돼요. 근데 노인병은 어떨까요?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그럼 간병통합서비스라는 게 간병비 지원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급성이 병원에 띵동해서 가는 데가 필요할까요? 그 짧은 기간에? 그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노인연금 올려줄 게 아니고 어르신들 간병비부터 해줘야 돼. 근데 맨날 이야기해요. 이게 문제인지도 알고 있어요. 복지부에서도. 근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해요. 이번에 문케어 발표돼가지고 보장성 다 늘어납니다. 노인병원 다 줄어듭니다. 왜? 어딘가는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요새 제가 거품 물고 가는 내용이고요. 저희 병원이 요즘 뭐 병원도 많이 오고요. 일반 대기업에서도 저희 병원에 벤치마킹을 와요. 이건 뒤에 감사 때문에 배기 벤치마킹을 오는 거고요. 복지부에서 이렇게 뭐 높으신 분도 많이 오는데 왔다만 갑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안 늘어나느냐? 한 달에 적자가 간병 적자가 한 달에 8천만 원씩 났습니다. 전체 적자가 아니고 한 달에 3억 흑자 났는데 이거 하면서 한 달에 1억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병비를 70만 원
20만, 30만 원 적자가 나요. 한 분당. 그러니까 환자 400명, 500명 있으니까 한 달에 8천만씩 간병 적자 나죠. 딴 병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방마다 간병사가 있거든요. 예천에는 내부인 간병에서 8대1 간병을 해요. 안동에는 6명, 조선주 간병에서 6대1 간병을 해요. 근데 우리 인근의 30만 원 병원에는 보통 12명, 16명 딱 간병사 하나예요. 그러니까 묶어둘 수밖에 없어요. 면세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저희 직원들도 이제 막 지쳐가기 시작해요. 다른 병원에는 다 기저귀 채우는데 우리는 왜 안 그래야 됩니까? 다른 데는 다 한 잔 먹는데 우리 왜 안 써야 돼요? 간호사들이 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보람도 생기고 긍지도 생겼어요. 근데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간호사들 퇴사해요.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우연히 박점식 회장이라는 분한테 받게 됐어요. 이 책이 뭐였냐면 감사경영이라는 거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삼성과 포스코에서 했던 감사 나눔 경영이었어요. 삼성중공업의 서병수 반장이었는데요. 아이 셋 중에 다른 아이, 요 다리가 좀 짧죠. 얘는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남편 병수발을 안 해. 시부모 병수발을 다 했어요. 똥오줌도 다 받아냈어요, 자기가.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돈 좀 번다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죠. 문자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5가지 감사를 쓴 감사나눔 경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병원은 감사 안 써도 안 자릅니다. 인사고가 페널티 안 줘요. 근데 대기업은 다르죠. 5가지 감사를 안 쓰면 인사고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매일 5가지 감사를 애들하고 아이들한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으로서 너무 무심했던 거에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100가지 감사를 썼고 아이한테 100가지 감사를 썼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닭가루서 100가지 감사를 써준 내용이 이겁니다. 다리만 불편하게 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읽고 또 이 책을 400권 주문했습니다. 또 제가 책을 다 나눠줬어요. 또 독후감 쓰라고 그랬어요. 이제 감사경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존엄교원 하겠는데 감사경영은 못하겠대. 감사하고 병원하고 뭔 상관이 있네요. 대놓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시점을 저희 병원 직접 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안 쓸고요. 중간도 곰팡이가 쓸어요. 양파 잘 자라고요. 고구마 자라지 않습니다. 직원들한테 이걸 직접 실험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파동 에너지, 누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이론인데 네가 감사를 병원에도 쓰지 말고 나한테도 쓰지 마. 대표자한테. 누구한테 써? 네가 제일 소중한 사람, 가족들, 소중한 동료들 이런 사람한테 5가지 감사를 써라. 그럼 이런 좋은 에너지가 누구한테 전달되니? 네 가족과 네 소중한 사람한테 전달되니까. 이래서 5가지 감사를 쓰라고 했어요. 이게 3년 반 전에 시작했던 건데 지금 3년 반을 또 이렇게 98% 이상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쓴다고 페널티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잘하는 독후감도 안 써도 페널티는 주지 않아요. 월급 깎지 않아요. 대신에 잘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계속 발전이 돼 갑니다. 그래서 하루 선행, 독서 토론, 오감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간호부장이 머리 깎이죠. 간호부장이 머리 깎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러고도 선행이고요. 담배꽁초를 한 개 주워도 선행이에요. 1년 가도 책 한 건 아니었습니다. 휴넷은 책을 너무 잘 읽던데요. 저희는 책을 안 읽었어요, 전에. 그래서 책을 읽을 습관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감사 신문량을 주문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읽게 했어요. 하루에 5가지 매일 쓰라고 그랬습니다. 쓰다 보니까 다음 카페에다 쓰게 했어요. 그래야 제가 볼 수 있죠. 검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직원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써요. 그런데 이렇게 5가지 감사를 매일 쓰다 보니까 제가 댓글을 6개월 동안 다 달아줬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눈알 빠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 다니면서 직원들 400명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독후감, 그 다음에 칭찬 게시판 이런 걸 통해서 간호조무사들, 간병사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됐고요. 5가지 감사를 쓰면 병원 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 마침 맛있었는데 그러면 다음날 제가 아침에 해진도 올 때 그거 얼마였었니? 라고 물어요. 거기 맛있었어? 라고 물으면 저 간호사들 이름 불러주잖아요. 누구누구야? 거기 맛있었어? 그러면 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최고 경영자하고 일반 1년차, 2년차 간호사들하고 이야기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직원들이 저한테 인사하면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왜? 이름도 몰라요. 저 친구가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도 몰라요. 저희는 옷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직원들하고 소통하게 됐고 배려와 관심이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건 중고등학생한테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저희 병원에서 읽고 있는 책 중에 이 세 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책이 굉장히 실행에 관한 책이 제가 실행이 굉장히 빠른데요. 직원들 월급을 좀 올려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월급 한 50만 올려주니까 50만치만큼 소비가 늘어요. 이때까지 못 사는 거 막 사재해요. 홈쇼핑 막 사고. 근데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했던 직원들의 네 삶에 대한 반성을 해라. 그 다음에 6.19 갑시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잡아라. 그 다음에 하루 1% 변화는 실행을 해라 그러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성호 대표님인데 최근에 우리 조영탁 대표님도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이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100페이지 읽었을 때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4.5형 약국에서 시작해서 메가스터디라는 그 지식시가 몇 조 원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해놨던 게 자기 약국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 테이블을 설치했어요. 저는 우리 병원을 가봤습니다. 100페이지 읽었을 때. 원무과 앞에, 간호과 앞에 아무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의 대학병원 다 다녀보십시오. 원무과 앞에 의자 있나요? 의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앉아있는데 고객들은 서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 의자 30개 사가지고 다른 주문해서 다 돌렸어요. 이 책 100페이지 읽었을 때고요. 책 200페이지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밤에 이분은 약국에 불을 환하게 켜놔요. 손님도 없는데 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밝게 다니라고. 그래서 뭘 했을까요, 제가? 바로 우리 전기업자 불러 들어가서 1억 5천만 들여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1억 5천만 들여서 조명 설치했다고 해서 환자가 더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병원에 안동 들어오는 입구에 있거든요. IC 지나서 바로 터미널 앞에. 그러면 서울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저희 병원 불빛을 보고 아, 안동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게 뭐가? 이게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이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책 수백 수천을 읽어도요. 실행 안 하면 남의 지식이 내게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도서 토론을 제가 직접 다 참관을 하고요.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이거 도는데 한 2달 걸립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저의 성공 원리를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 도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만 성공하면 제만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이 130kg짜리였습니다. 1년 만에 93kg를 감량했습니다. 28년간 다이어트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제가 말한 것 같이 연 단위 목표와 월 단위 목표와 주 단위 목표와 일 단위 목표를 분쇄시켜서 하루를 성공하면 다음 날이 성공이 되고 또 다음 날 성공하게 되면 또 뒷날이 일주일이 성공한다. 이게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중간에 실패하면 중간에 하루 포기하면 아씨 나는 안 돼. LI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LI 때려쳤다 그래도 내일 다시 하면 된다. 왜? 일주일 잘했는데 하루 안 하면 못 돼요. 이게 LI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했던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의미 없이 저녁에 커피숍 가서 수다 떨던 우리 나이 어린 간호사들, 여학생, 우리 물리치료사들 이런 애들이 지금 영어학원 다니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원 다닌다고 해서 뭘 할까요? 저는 대학원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났잖아요. 영어학원 가면 요가 강사도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저한테 뭐가 얻어질까요? 근데 운동이라도 해. 헬스장 가서. 그럼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 그럼 거기서 또 파생효과가 또 일어나죠. 직원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오감사 썼을 때 좀 꼬시려고 매월 한 명당 돈을 10,000원씩 줬습니다. 회식비로. 직접 개인적으로 주지는 않고 처음에는 맨날 고기하고 술만 먹었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영화관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감사를 써줬고요. 이게 3개월 지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환자분이 휴지통에 대변을 누셨어요. 왜 놓을까요? 화장실 가다가 못 참아서 누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누가 치우나요? 휴지통에 누셨는데. 간병사하고 간호사 치워야 되거든요.
그럼 예전 같으면 간호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필 내 듀티 때, 내 근무 때 진짜 오늘 똥 밟았네라고 표현을 했던 우리 친구들이. 근데 업무 마감 때 5가지 감사를 쓰다 보니까 환자가 대변을 누셔서 치우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서 감사한 건 뭐지? 써야 되니까. 쓰는 게 뭐 달 거 없어요. 밥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쭉쭉쭉 쓰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낙상사고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거죠. 인간이 원래 착했느냐? 착하지 않았습니다. 싸가지 없네였습니다. 이게 착해지는 훈련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본성, 착한 마음을 이끌어내주는 게 하루 5가지 감사를 쓰는 거고요. 이거를 훈련시키는 게 오감사거든요. 이게 결국은 3개월 지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계약 잘못해서 5천만 날아갔으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 불러서 돈 떼먹으면 욕하면서 저녁에 소주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혼나요? 애가 4시거든요? 맨날 혼나고 다음날 되면 속 안 좋아요. 돈 쓰고. 근데 저도 업무 마감할 때 5천만 날아갔지만 1억 안 나가서 감사합니다를 씁니다. 그런 감사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백감사 때 제가 백감사를 직접 제가 1200감사를 써봤습니다. 제 아내한테 200감사 처음으로 썼고요. 저희 부모님, 저희 병원 직원들한테 이렇게 1000감사를 썼는데 어버이날 때 직원들한테 이걸 써오면 카네이션, 꽃다발 케이크를 집으로 보내줄게. 네가 써온 백감사를 손으로 써오든지 물로 써오면 그거를 편지에 넣어가지고 보내줄게 하고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써온 것 중에 그 중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싸가지 없는 직원입니다. 맨날 늦게 나오고 빨리 가는 직원이. 우리 대표님들 계시면 이런 직원들은 구조조정 1순위입니다. 잘라야 되죠. 그런데 이 직원이 백감사를 쓰고 나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전에 촌의 어르신들이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켜주고요. 책도 안 사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지요? 그죠? 시골에서 거의 그랬거든요. 왜? 딸이라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아들 공부시킨다고 딸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냥 백감사를 써봤어요. 근데 아버지 공부시켜준 거 말고는 자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한테 베풀어줬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44년 만에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직원이 이 백감사 쓰고 나서 맨날 늦게 나오던 직원이 제일 빨리 나오고 제일 늦게 퇴근한 직원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까지 변한지는 모르겠어요. 표면상에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백감사를 꼭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감사 쓰면 제가 10만짜리 상품권을 다 줬어요. 우리 어떤 간호사는 1400감사를 써서 저한테 140만 뜯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써보라고 독려하는 이유는 경험해보라는 거고요. 감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보라는 거고 그거를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욕하는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성의 제일 나쁜 문화가 뭐냐면 3명이 모이면 3명이 모이면 1명 먹어서지면 2명이 1명 욕하죠. 여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비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매일 5가지 감사 쓰면 어떻게 될까요? 쓸 게 없습니다. 쓸 게 없으니까 뭘 쓸까요? 오늘 인사인데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딴 거 막 써요. 그런 게 쓴 게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쓰다 보니까 존중, 배려의 문화, 칭찬의 문화가 생겨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잘못하면 주위에 부서서 다 일어나서 심할세 받으라고 그러고 처벌하라고 다 들고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묻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해요. 뭘 그럴 수 있었는데. 묻어주는 게 아니라 고의적 잘못이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실수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욕하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뭐 마음까지 안 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대놓고 앞에서 비난 까는 문화는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 포스코의 허남석 사장님 책이 저한테 출판 기념회 갔는데 이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책을 또 읽어보니까 또 뭐 했을까요? 또 책 400권 사고 또 나눠줬겠죠. 이걸 하면서 이 많은 포스코의 사례 중에 포스코는 대기업이고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4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허남석 사장이 저희 병원에 와서 강의를 하셨고요.
우리 간병사는 칭찬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이 간병사님이 이렇게 바닥을 간병하시는 분이 열심히 청소하십니다. 그럼 옆에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열심히 잘합니다 하고 칭찬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옆에 간병사님들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지 잘 뻗으냐 그래요. 누구한테 잘 보이냐, 꼴 사나운 짓을 하냐고 그래. 문제는 잘하는 걸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잘하는 것들을 남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선행을 하는데도 남들 모르게 해야 돼요. 이런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글을 써서 올리게 되면 돈을 3만 원씩 줬습니다. 그 3만 원 가지고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3만 원 가지고 커피 사 먹고 콜라 사 먹고 치킨 사 먹어요. 같이 나눠서. 이게 시작이 되면서 직원들의 아름다운 선행들, 묻혀있는 선행들이 막 감사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천여인 간호사가 한 점 식사 못 하신다고 호박죽을 써왔어요. 저희 상주에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유교적인 집안이어서 보호자가 반드시 집에서 어르신이 사망을 하셔야 된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예천에서 이 상주까지 1시간 걸립니다. 가다가 객사할 수 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경과 선생님이 간호사들은 응급처치를 못합니다. 우리 신경과 선생님이 직접 이 1시간 거리에 앰뷸런스를 타고 같이 갔다 오면서 중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남우병원 들어가서 산소통까지 교체해가면서 이렇게 갔다 왔어요. 의사들이 월급 더 준다고 이런 일 하지 않거든요. 월급 몇 푼 더 준다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칭찬 게시판 조직 문화가 변화되는 거였습니다. VP, COP는 뭐 말을 하니까 좀 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감사 펀드라는 게 있어요. 포스코는 대기업에서 급여 1%를 다 떼버려요. 근데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니까 1,000원, 5,000원, 만원 1% 내에서 자율적으로 떼게 했어요. 직원들이 105만 원을 내면 병원에서 105만 기부금을 다시 냅니다. 매칭 펀드죠. 그럼 직원들이 냈던 돈은 어디 쓰냐? 병원 내에도 독거노인도 있고요.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보호자는 있는데 1년 동안 안 찾아온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간식비도 없고요. 속고 살 돈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 맨날 바나나 먹으면 맨날 침만 흘려야 돼요. 이런 분들 간식비라든지 속고 사는 돈으로 직원들이 냈던 돈은 사용이 돼요. 그럼 병원에서 냈던 돈은 어디 쓰이냐면 예천 간동 지역사회에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한 가정씩 도와주는 게 이 감사펀드였습니다. 직원들이 냈던 돈입니다. 예전에는 생일 선물을 준비 안 했습니다. 케이크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돈으로 케이크 개인 선물까지 다 준비하고요. 직지기 양말 할머니들 더우면 그냥 막 다니면 넘어지니까 이 직지기 양말 산 거 2,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조선족 간병사님들 차례 지내러 못 가니까 차례상 차려드린 게 직원들이 했던 돈이에요. 외부 감사 펀드를 만들고 나서 TV를 봤어요. 근데 동행이란 프로에서 사연이 이런 사연이 나옵니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예요. 둘째를 놓고 나서 남편이 친정에 갔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친정에 간 사이에 가출 신고를 해서 무국적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안 돌아가고 한국에서 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이렇게 버려진 집에서 키워요. 제가 여기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이분이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식당에서. 이 요양병원에서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어서 곧 없어질 병원이었습니다. 이제 직장이 곧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식당에 일을 시켜드리고 취업시켜드리고 이 애들은 우리가 아파트를 얻어주면 되겠다. 우리 의사들 오면 다 아파트 얻어주거든요. 시골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여기서 못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김천에서 돌봐주는 분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못 떠나요. 그래서 김천에 있는 집을 저희가 얻어줬고요. 얘들이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 얘들이 자라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그럼 그때 그 중간에 저희 병원도 부도나면 못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지금 3년 지났는데 3년까지 저희가 지금 아직 월세는 잘 대주고 있습니다. 월세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예요. 저희 병원에 내성마비 있는 환자입니다. 아이가 8살인데 지금 아마 11살이죠. 얘가 서질 못합니다. 척추가 휘어져서. 엄마가 업고 다녀요. 얘한테 필요한 게 이 특수일체예요. 이게 400만 원 합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이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가 125만 원 나와요. 400만 원짜리 휠체어 못 맞추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준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가 자라기 때문에 애가 자면 이거를 중간에 걸 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건 이벤트성 도움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가족을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될 가족들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안동의 지체장애인 가해 애지를 지체장애인 형제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고쳐줬었고요. 이 반찬도 가져다 주니까 얘들도 한 3년 지나니까 이제는 정상 취직해서 이 감사 편지도 보내오고 이렇게 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월급 13만 원을 받으며 15년 동안 중노동에 시달린 이광일 씨. 이분은 TV에서 많이 보셨죠. 상주노예라고 9시 뉴스에서 한 일주일 내내 나왔던 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펀드였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6가족 정도 도와주고 있어요.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병원 자랑하려고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와는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아이들과 한 제곱 안에 살기 시작했는데 버려진 집에 사는데도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될 지금 입장인 거예요. 주거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병원 집과 계약한 집을 레티오만 씨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사할 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이 올까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30년대 월세가 굉장히 싸요. 이게 이제 그 펀드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게 저희 병원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존엄케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때까지는요, 간병사님들 마찬가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 병원 취직을 했어요.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존엄케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만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면서 직업적인 나눔을 경험했어요. 긍정 마인드가 한 50% 확장이 됐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근데 이 감사 펀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비록 냈던 1,000원, 5,000원, 10,000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모여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희망의 뒤등불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사회적 나눔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긍정 마인드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게 확장을 일으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루에 콧줄을 3번 뽑는 분이에요. 예전에 다 묶었죠. 근데 하루에 콧줄을 3번 꼽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치매병동에 환자분들이 물을 안 드세요. 왜? 물을 왜 안 드시냐면요, 맛이 없어서 안 드세요. 그래서 숭늉 끓이는 거예요.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간호사가 집에서 밥통 갖고 하고 지가 이거 끓여가지고 환자를 드시게 했어요. 탈수 현상이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목욕 안 시킵니다. 침상 목욕이 일어나서 물수건 빨아가지고 닦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맨날 키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간호과장이 엠부 짜면서 목욕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가 아산병원에서 강의할 때 아산병원 간호사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환자 목욕 이렇게 시키는 데는 저희 병원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예전보다 존엄케어와 감사나눔 하면서 수익은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내가 줄였던 수익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우리 환자들한테 갔고 저희 직원들한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수익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과 다른 내일의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경영자가 된 거죠. 예전에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펀드나 이 감사 경영에 인해서 이게 제가 행복한 경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아산병원 1차로 강의 갔고요. 2차로 갔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2차로 갔을 때 700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한국 최고의 병원인데 시골 요양병 이사장 불러다가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우리보다 감사 경영이 1년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사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전국의 20개 병원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상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신직이도 됐고 뭐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뭐 KBS 아침마당도 나가봤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이거는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저희 직원들 대신해서 제가 상을 받은 겁니다. 저희 병원에 이 프리미엄 병동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8개월쯤 됐는데 이게 안동에 평당 7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안 믿기시죠? 병원 새로 지도 400만 원 짓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평당 700만 원 했습니다. 이 병원은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습니다. 요 강남에 서초에 서초 천병원이라고 한 달에 1인실 40만 원 특실 내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반값 냅니다. 50%. 우리가 1인실 20만 원, 2인실 10만 원, 4인실 하루 5만 원 병실료 받거든요. 서울에 반값 받아요. 서울에 똑같이 해놓고. 이걸 왜 했냐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병실 14개가 있어요. 초호화 특급입니다. 병실에 그냥 특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니터에 스크린 다 되고요. 통신 다 되고 그냥 유기농식체도 나오고 그냥 호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병실 14개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병실 14개 병실을 다 받게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 6인실, 7인실, 8인실에 간병비 다 못 내시는 분들 간병비 적자를 이걸로 메꿀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 뺏어갖고 없는 사람 주장한 게 아니고요. 수익성 있는 구조를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고 여기에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다시 세퍼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국가에서 간병보험을 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이 없어서 못하니까 저희가 미리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을 만들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시골에서 되겠느냐. 지금 3분의 2 이상 찼습니다. 시골에서도 하면 됩니다. 맹 찾는 분이 있고요. 이 책은 나이 어린 놈이 왜 썼느냐. 제가 아직 책 쓸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어렵게 살았는데 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농케어 문화가 한국에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감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감사는 이 책을 통해서 안동에 이 감사 펀드에 동참하겠다는 기업들이 생기려고 해요. 만약에 안동에 제 책으로 인해서 10개 기업만 여기 동참하면 60가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어려운 사람들 웬만큼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예천과 안동에서 시작했던 이런 감사 나눔이라는 게 경상북도로 확대가 되고요. 확대가 된 게 결국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다 확대가 되면 휴내서서 행복하는 여기 행복경영대학이잖아요. 헬조선이 아니라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존중 배려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 책이 작은 조음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책을 썼고요. 휴내서도 항상 저한테 강연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기업 강의를 가면 지난주에 삼성에 갔다 왔는데 거기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 강의하고 여기 책의 인쇄는 우리 감사 펀드로 다 기부가 됩니다. 직전 연면 몸비드 끝 해가지고 공동 모금회로 넣어가지고 다시 지정기부를 다시 시켜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꼭 사서 보십시오. 빌려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여기 인쇄나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사람들도 쓰이게 되고요. 결국 이 노동부의 프랑스 사장님 책하고 제 책하고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책값을 굳이 안 들여도 기업에서는 책값 안 들이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렸거든. 이제는 실천을 중요하시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신 대표님들 다 가족들이 모여 사는 분도 있을 거고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 자녀들하고 어린 자녀도 좋고요. 장성한 자녀도 좋습니다. 가족들끼리 단톡방을 만드셔서 하루에 5감사는 아니더라도 1감사, 2감사라도 가족들끼리 나누시면 오늘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오늘 강의 가셨구나. 오늘 내 딸이 오늘 부산에 오늘 출장을 갔구나. 오늘 우리 아들이 오늘 어떻게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네. 전화 안 하면 몰라요. 이야기 안 하면 모른다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1감사, 2감사도 매일 남기시면 가족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업에서 시작하면 다 망합니다. 가정에서 좋으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게 직장으로 옮겨와야 되고요. 직장의 감사가 이 펀드나 이런 걸 통해 사회로 확산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제가 아침마당에 한 달 전에 나갔을 때 그 테마가 시골 요양병원의 기적이에요. 시골 요양병원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 거는 이끌어준 것밖에 없고요. 직원들한테 갈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것밖에 없고 제 수익을 내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병원 직원들이 왜 저를 따라왔을까요? 존엄케어 감사 저를 위한 일인가요? 내가 돈 벌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네 일이지 내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존엄케어 감사하겠다면 누가 저를 따라올까요? 근데 직원들 다 알아요. 이걸 하게 되면 병원에서 다 돈 쓰는 일이고 자기들 구조수당 없는 거 만들어갖고 돈을 더 주는 일이다 보니까 병원도 수입도 안 나는데 이걸 왜 할까? 그게 진정성이 하는 거고요. 그게 공감인 거고요. 그게 되면 참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여가 일어나게 되면 조직 문화가 되고요. 조직 문화가 되면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배운 적도 없었지만 저희가 하면서 정리됐던 것들을 이제 책에 담아놓은 내용이고요. 뭐 시간이 한 15분 남았기 때문에 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